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여야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거부권 법안들의 표결 결과가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결 문턱이 높아진 만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네, 애초 오늘 본회의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혀있던 일정인데요. 여야가 아직 R&D와 지역화폐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됐고 대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 절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 가결표를 받으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결국 야당 측 표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부결 시 양국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 제2요구로 국회 입법 결과를 뒤집는 세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최종 절차로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고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의총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총선 준비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 여야 상황 각각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영입인재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인 박충권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 구자룡 변호사와 이수정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인재 영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당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여러 인물을 폭넓게 들여본다는 방침입니다.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입 인재 발표와 별개로 공천관리 출범은 애초 예상보다 한 주 정도 늦어진 이번 달 셋째 주 정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등 여러 원내 현안 등을 고려해 출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세균계로 꼽히는 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단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개파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근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하위평가의원 페널티 강화 등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개파 갈등 분위기를 고려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결과도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인재 영입을 총괄하는 인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 만큼 비주류 의원들도 공감대를 이룰 만한 인물이 포함될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는데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조사에 앞서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오전 9시부터 2시간 반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아침 8시 반쯤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또 조작수사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신뢰를 잃은 만큼 오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혐의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언론 또 국민 앞에서는 성실히 말하겠다며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내놨는데요. 돈봉투 살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구속돼 있는 윤관석 의원을 향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캠프에 불법 자금을 댔다는 사업가에게 고맙다고 말한 게 어떤 의미였느냐는 질문에는 당선자로서 해단식에서 고맙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4천만 원의 양심을 팔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준비된 질문을 모두 소화하겠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준비된 질문지만 200여 장에 달하는 만큼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의원에게 건넸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서 당내에 모두 9,400만 원이 뿌려진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기소된 핵심 인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 주도자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이 범행 일부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최종 수혜자 송 전 대표의 개인 여부를 캐묻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3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국회 로비를 대가로 한 뇌물이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인데요.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의원들 소환 조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밝히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지난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약 3년 반 만인데 이번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동향이 새롭게 파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2020년 폭파한 뒤 방치 상태였던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 대변인은 또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건 지난 2005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는데요. 이후 북한은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한 뒤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개성공단 내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 폭파 이후에도 이 시설은 상당 기간 방치됐다가 지난 4월 말 북한이 잔해 정리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는데
지난날부터 북한이 훼손된 건물의 완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의 3조 원대 규모 호주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장갑차 129대로 금액은 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협력해 제작된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이어 호주로 수출된 우리 방산업체의 두 번째 수출 지상 장비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6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흑자를 내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도 벗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10월 경상수지 잠정 통계가 나온 건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 10월 경상수지는 6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6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고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53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역시 지난 4월 이후 7달째 흑자입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증가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의 증가폭이 컸고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등도 감소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동남아, 일본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인 중국은 내수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반면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줄었습니다. 원자재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감소했고 가스와 석탄 등도 크게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한국을 방문하는 동남아와 일본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12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9월에 비해 규모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 증가로 27억 7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올해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로 300억 달러 흑자를 전망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흑자 규모가 233억 7천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상품 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연말 에너지 수입 수요가 늘고 겨울방학 해외로 떠나는 국내 여행객도 증가하는 데다 11월엔 분기 배당 지급도 있는 달이다 보니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를 벗어난 데다 내년에는 연간 수출 9% 내외로 증가를 예상하는 만큼 당분간은 불황형 흑자 논쟁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야, 내가 이게 웃기냐? 야, 근데 네가 네 혼자만 살아? 올해 초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 화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이 당시 몸싸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층간소음 갈등, 이제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산다면 골치 아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주먹 다짐만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흉기까지 등장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 같은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21년 110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불과 11건이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하면 1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행처럼 층간소음으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다고 하면은 층간소음 준공검사할 때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해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를 입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은 있지만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원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층간소음이 이 주민들의 그 어떤 수건 사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이 차단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승인 전 검사에서 바닥공사가 소음을 막기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공업체 보완공사와 손해배상 책임도 지우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지어진 주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방음공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해주거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사 비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당장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업무 협약을 맺고 소음 저감 기술 개발도 해오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층간 벽을 두껍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닥이나 천장이 두꺼워지면 집의 층 높이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생명까지 해칠 정도로 심각해진 만큼 건물 구조에서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의힘 인재영입 발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야 워낙 잘 알려져 있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또 탈북민 출신의 책임연구원, 그리고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구자룡 변호사도 지금 인재영입이 돼 있습니다. 인재영입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수정 교수야 지난번 대선 때부터 이미 당의 간판 역할을 해왔던 분이니까 새롭지 않은데 대학생도 영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인재 영입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총선에 출전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어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인재 영입된 사람들 보면 실제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일종의 모양 맞추기식으로 그 총선에 출마를 안 하면서 영입만 되는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영입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패널로서 한동안 함께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재명 저격수로 매우 아프게 공격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젊죠. 그래서 이런 그 반 이재명의 논리를 갖고 있는 이런 젊은 인사들을 또 영입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재 영입이 활동은 이제 이번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총선을 앞두고는 이제 인재 영입에 이제 경쟁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제 훌륭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명망이 있고 신망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셔오면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또 그 모셔오는 훌륭한 분들이 당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미 이수정 교수는 지난주에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이번에 영입된 분들 중에 이수정 교수의 저는 그 결심에 상당히 저는 그 찬사를 보내는데 정말 어렵사리 모셔오시고 편한 교수직을 사실은 버리면서까지 이제 투신을 하신 건데 가장 어렵다는 경기도 수원으로 가겠다라고 험지 출마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지도부가 배워야 할 일이다. 아니 새로 와서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정말 꽃길만 다져오셨던 이수정 교수도 본인이 수원에 연구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지만 수원에 가서 정말 내 그 정치 시작에 그 첫 깃발을 꽂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기를 다지는데 도대체 우리 당의 지도부, 특히 김장연대로 표현되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은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것인지 좀 저는 이수정 교수를 영입해 오면서 영입해 오는 정치 초년병의 그런 좀 그 결기와 그 다짐을 우리 당이 좀 전체적으로 배워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의 문화가 당의 전반적인 주류적인 지배적 분위기가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총선에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자기 공천만 받고 자기 당선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선에서 전체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정말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주류 분위기가 되어야 서로 간에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혁신이 조기 예산된 뒤로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뒤숭숭하죠. 뒤숭숭하고 또 오늘 특히 이제 어디 일간지에서
그 사실 뭐 총선 기획단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서울 수도권 판세가 알려지면서 지금 더욱더 지금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한 6석 정도밖에 네.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좀 당내 분위기도 전해주셨는데 타당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혁신위원회의 42일간의 활동 그리고 조기 해산되는 이 수순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만나겠다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고 맨 처음에 활동은 거침이 없었지요. 예.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약 40일 만에 그 이전 단계로 올려놨어요. 순전히 김요한 혁신위원장 원맨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원맨쇼로 가능했던 것 같은데 기대가 있었던 만큼 저는 이제 실망이 지금 굉장히 크다. 예.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도 정치의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 정당이 안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도 김기현 대표한테는 뭐 정치를 배웠다라고 굉장히 쓰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험난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뭐 좋은 후보들 보내줘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은 사실상 본인 스스로 50%라고 평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다 라기 때문에 50%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혀 없죠. 그 대사면 하나 했다라고 하지만 그 대사면 논쟁 자체가 오히려 그 이준석, 홍준표 이 두 분께는 반발만 더 일으켰고 그리고 김재원 그 최고위원의 사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로 5.18 폄훼해도 되고 4.3 폄훼해도 다 사면한다라는 인식만 주어서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사면이었나 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그 장제원 이런 분들이 기득권을 전혀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마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고 혁신위원들도 거기에 혁신위원들은 대부분의 이제 비정치권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해서 중간에 뭐 사표를 낸다는 둥 마는다는 둥 뭐 이런 소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과제를 당장 결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그 무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을 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실세인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고 하면서 진영을 짜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주장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 위원장은 이번 혁신이 50% 성공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빈손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 듣고 다시 한번 두 분 이야기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머리 터지죠.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가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의정 보고회 하고 이러는 게 저는 역동작이라 보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도권 출마하든지 아니면 불출마하면서 나는 희생한다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국국의 결단이 되고 싶은 거지 무슨 인요한 위원장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는 모습으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텐데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이제 당신은. 저는 이해찬 대표 말보다 좀 더 비관적으로 여당 입장에서 봅니다. 200석도 민주당 가능하다? 뭐 200석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병립형 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한 지난번에 180석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그 인요한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는 공동 운명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김기현 대표가 처음 정권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혁신위와 함께하는 그 김기현 대표가 그렸던 그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공동 운명체라고 했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그 결말과 마무리를 기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혁신위와 공조를 해야 사실은 김기현 대표 체제도 공고해지는 거고요. 또 인요한 혁신위가 나오는 민심의 반영을 받아들여야 또 총선에서도 수도권 승리를 도모해 볼 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제 혁신위가 조기 종료되고 김기현 대표의 이제 그 혁신위와의 껄끄러운 관계로 마무리되면서 사실은 이제
둘 다 공동 운명체로서 유인할 수 있는 플랜 A는 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인현 위원장이 사실은 좀 뼈아픈 지적을 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지 알려줘서 감사하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하면서 숙제만 잔뜩 안겨주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랜 B까지는 준비가 된다고 보는데 그 플랜 B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어제 이뇨한 위원장이 50%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던 건 뭐냐면 정확히 진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잡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실패했던 건 혁신의 방향과 내용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우왕좌왕하다 말았는데 이뇨한 혁신은 혁신이 안건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친윤과 지도부의 희생 요구 아니었습니까? 이 혁신위의 안건 상정이라는 게 진단을 정확히 했다는 거. 의사의 첫 번째 환자를 고치는 첫 번째 그 의무는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오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50%고요. 나머지 50%는 뭐냐면 진단해서 숙제를 주고 갔으니 숙제를 당장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당장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 우리는 떠날 테니까 나머지 숙제를 잘 해봐라 라는 게 50%를 당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플랜 B는 그 숙제를 받아 안고 해야 될 당 지도부와 그 숙제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혁신위는 사라져버렸으니까. 아까 보도에 나왔던 공관위 또는 선대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공관위를 구성하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분들이 선대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와 공존하면서 이 숙제들, 혁신의 숙제들을 국민들 앞에 자랑스럽게 참 잘했어요 라는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숙제를 잘 해내는 게 저는 플랜 B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를 지키고 그러나 공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이 그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망 있는 사람으로 서로 병립해서 서로 공존하면서 당이 내년 선거를 총선 전략을 크게 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조기 예산 발표하자마자 안철수 의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뭐 이제 굉장히 이제 마지막 그 혁신위를 종료할 때 했던 브리핑은 짧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 섭섭한 마음을 좀 보내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이뇨한 위원장이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을 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줬다는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담아서 만나자고 했던 거고요. 뭐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좀 더 공격적인 또 공세적인 또 김기현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깔끔히 마무리하고 손 털고 숙제만 안겨주고 숙제를 잘하라고 하고 나간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을 좀 애둘러서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원했던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좀 감사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 지도부 측에서는 계속 시간이 너무 빠르다, 너무 재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김기현 지도부가 구상하고 있는 그 시간표는 언제쯤부터 그 시계가 좀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공관위가 구성되는 시점쯤부터 대략의 총선 계획의 큰 방향들이 동시에 발표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 실제 혁신의 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대강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실행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공천이 시작되는 단계, 2월 달쯤부터겠죠. 그때부터 하나하나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까 김장연대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공천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뭉갤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의 이런 혁신안대로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일정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반대로 민주당이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안 같은 그런 공천에서의 결단 변화 이런 것들을 못한다라고 하면 비교되겠죠.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내건 이런 일종의 기득권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단지 국민의힘을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이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에 그 낙관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내년 총선에서도 150 내에서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낙관론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찬 총리께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힘내라, 우리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전에 우리가 20년도 집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한테 당신들도 희망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그 약간 그 부풀리기식의 표현들을 하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지난번에 이제 154석 또 180석 말씀하신 것도 세종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발언이 아니고 당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어떤 그 변명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재보다 얼마만큼 더 의석수가 줄 것이냐, 늘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뭐 별로 없습니다. 다만 줄 것이냐, 그리고 과반을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지 결코 현실적인 판세 분석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민주당 병립형으로 입장 정하면 뭐 200석, 지난번과 같이 180석 얻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금의 이제 준연동형제를 다시 이제 과거의 병립형으로 가면 양당이 비례대표까지 사실은 다 석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선거 결과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성적표가 이제 최악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해야 제3지대에서 신당의 어떤 정당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이나 이해찬 상임고문의 이런 과도한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저 낙관론이 정말 민주당에게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의 저 이야기, 과반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희는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원들 앞에서 자신감을 격려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게 대통령 지지율이 1년 내내 사실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까지 40% 이하로 박스권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총선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강한데 그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40%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수도권에서 싸움하기 굉장히 어려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녹록치가 않은 게 지난해 대선에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겨우 0.73%포인트 차이입니다. 24만 표 차이로, 전국적으로 2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겼을 때는 맥시멈 콜리션이라고 해서 최대 다수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반 문재인 세력이 다 결집한 겁니다. 거기에는 MZ세대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다음에 구민주계, 그다음에 탈민주계, 탈진보, 진중권, 뭐 김경률 그리고 금태섭 의원 등등 제3지대 했던 분들 다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똘똘 뭉쳐서 겨우 2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 지난해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 이후에 그다음에 이른바 김장연대 하면서 친윤 이 의원들이 사실은 완장차고 줄 세우게 하고 초선들이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 중도층이 다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가 참담하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금 현실을 직시해 보면 이해찬 대표의 오만함을 우리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어도 선거를 준비하는 지도부나 전략단위에서는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그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힘든데 혁신위에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이 올라타 있는 혁신위의 혁신 요구마저도 저렇게 뭉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유행입니다만 기득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진압해야 됩니다. 진압할 수 있는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느 일간지에서 정말 지금 수포당이 됐다고 우리 당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포기정당이라고 수포당이에요. 그럼 수도권 포기정당으로 낙인 찍히기보다는 수도권 포기를 가져오게 하는 영남 기득권 세력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수도경비사령관이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랜 B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반란군의 이야기고요.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낙관론이 새어나갈까 봐 경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비관론적인 분석이 새어나갈까 봐 좀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6곳 정도만 우세 지역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그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알았고 물론 그 내용은 저도 그 전에 조금 이제 통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아니겠어요? 4년 전 그 21대 총선에서 정말 참패를 했던 게 수도권을 다 내주고 참패를 당한 건데 그때 겨우 그 참패 와중에도 지킨 데가 서초, 강남, 송파, 가불, 용산 8개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못 나온다고 한다면 내년 선거는 사실은 수도권 포기 정당이라는 수포당이라는 낙인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걸 우리가 싫다고 반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정말 우리 김기현 대표 체제가 영남에서 자신의 공천이 자신의 당선이라고 하는 각자도성의 기득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개혁의 정신과 법치의 정신과 공정의 정신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년 선거에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혁신안도 받고 공과위도 구성하고 정말 선거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당원들의 권한 늘리는 당원 개정안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한데 그 목소리부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경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미 지역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가 지금 다 진행이 됐고 네. 그런데 갑자기 감산 비율을 바꾸는 건 축구 경기하다가 심판이 갑자기 룰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어떤 그 주변 분들이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고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네. 저 불체포권 포기한 것도 또 뒤집었죠. 이번에 또 선거법도 뒤집으려고 그래요. 뭐 자꾸 물어보시니까 뭐 사적으로 온 건데 한 일주일 전인가요? 뭐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 이 대표가? 예. 왜 뭐라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wrong? 예. 예. 예? 뭐 이제 총선 마치면 이제 곧장 뭐 전당대회가 다가오게 되죠. 4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 포스트 이재명 체제 혹은 이재명 중임 뭐 이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 그 중앙위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인데 나치 이야기도 나오고 뭐 불체포 특권 왜 포기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당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고요. 예. 비명계다라고 하지만 몇 분 안 되십니다. 몇 분 안 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니까 마치 민주당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극히 일부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 그 조선일보의 판세분석처럼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면접조사가 맞느냐, ALS가 맞느냐 이런 여론조사 기법에 따른 차이도 있고 한데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도 아직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이 있고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지지가 민주당으로 오는 이런 반사이익이 조사에서도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현재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 하나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라는 것에 대해서 4개월 후에 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전당대회 룰은 국민의힘은요 100% 당원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정당이다,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비판들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것이 좀 더 민주적인 당대표 의사결정 과정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저 당내에서의 정치적 틈바구니, 우리들 이렇게 그 홀대하면 당이 분열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어떤 그 정치적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우려가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전체 20%의 하위 평가를 받는 의원들, 이분들을 그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20% 감산이었다가 10에서 20%는 10%만 감산하고 10에서 0%, 최하위 10%는 30%를 감산하자라는 것이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면 타당해 보이는 것이 꼴찌한 사람과 그래도 약 80등 한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하위 그룹에 대해서 페널티를 더 주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비명계 쳐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치 탄압이다, 뭐 나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최소 당협위원장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22% 물갈이한다. 이것 때문에 일부 반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총선 때마다 물갈이 해왔습니다. 일종의 그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초선들 사실 뭐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뒤로 물러나시고 그리고 항상 어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정치인분들 떠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물갈이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에 비해서 우리의 약점인데 그러면 하위 평가를 받는 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좀 그 페널티는 줘야 그나마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명계 탄압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평가를 이번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전 2번에 걸쳐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이 뭐 공천은 받고 살아 돌아오기도 하고 경선에서 돌파해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을 상대방 의원 일종의 뭐 파내기 이런 도구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저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사정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비명계 탄압이다, 정당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현역 물갈이 22% 이상 40%까지 이에 비하면 민주당은 개혁이 아닌 것이죠. 예. 오히려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은 더 많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비명계에서는 지금 경기 들어가는데 룰 바꾸면 어떡하냐 또 지금 강성 지지층 목소리 높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길게 해주신 것처럼 예. 그 두 가지 어제 개정한 내용에 대한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정치학적으로도 그 두 개 자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쟁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게 절대적으로 그러다는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길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다만 정치적 의도와 세법 그리고 시기의 타이밍의 문제죠. 왜 지금 하필 이 시기냐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뭐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나 그걸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밖에서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이 사건 그러니까 최근에 연동형으로 유지할 거냐 병립으로 돌아갈 거냐는 공약 파기의 문제 예. 그다음에 이 어제 중앙에서 의결한 이 두 개의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비명계는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제도 자체의 논쟁을 좀 벗어나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그동안 수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작심한 듯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삼총리 문재인 정부의 삼총리라고 하는 정세균 총리와 김부겸 총리가 지금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본 데는 이게 간단치는 않다고 저는 바깥에서 보이는 게 물론 너무 시기가 뒤늦은 감도 있고 동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내부에서 떠받쳐줄 만한 세력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세 분의 총리가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진짜 민주당이 아니라 개딸 민주당이다. 오히려 우리가 정통 민주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젠가 이현우 의원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면 껍데기만 남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 민주당이 되는 것이고 호남의 대부분의 그 민심과 또 이제 민주당을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도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맞는 거야? 이 삼총리가 주도하는 민주당이 맞는 거야? 고민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이다. 물론 우리 당도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강고해지고 친명 일색화되면서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어지는 이 삼총리 연대설과 이낙연 대표의 작심 발언 같은 걸 보면 쉽지 않은 복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되면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당장 통관이 지연되는 인산암모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재고량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국내 생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 국가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곧 내년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데 이어 크렘린에서 이란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о обменяться мнениями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особенно то, что касается ситуации в Палестине. 푸틴 대통령은 한때 건강 이상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중동 문제에서도 발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푸틴 대통령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최근 러시아 대선일이 내년 3월 17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지난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엘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총리로 실권을 누려왔습니다.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는 무소속, 2012년에는 집권당 통합 러시아당 후보로, 2018년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푸틴은 차기 대선에도 무소속으로 나서 정파를 초월한 통합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추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도 당선이 유력합니다. 애초 4년인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 2008년 개헌으로 6년으로 늘어났고 3선은 불가하지만 2번씩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푸틴은 2020년에 또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했지만 자신은 예외로 규정해 내년 대선부터 2번 연속 출마해 83살이 되는 2036년까지 권좌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몬테네그로에 수감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지난달 현지 주재 미국 대사와 비공개 논의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병우 사무총장이 내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합니다. 유 사무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를 미법하게 시행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오늘 오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역사 안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8시 13분부터 37분까지 20여 분간 회화역 하행선 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수급자는 65만 3천여 쌍으로 이 가운데 월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는 1,035쌍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대책반에서는 병상과 치료제 수급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의료 현장에 진료 지침을 보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때 아닌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마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 20도, 경주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까지 강원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서쪽 지방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9도, 울산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